최진우 의사 선생님은 제게 비밀 쪽지 한 장을 몰래 쥐어주셨어요. 거기엔 집에 가지 말고 도망쳐요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제 모든 것을 가로챌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이요. 저는 김숙자, 올해 70세요. 지난 45년 동안 저는 제가 사랑이 넘치는 아들을 키웠다고 믿어왔어요. 박지우는 2살 때 제 삶에 나타난 버려진 아이였죠. 저와 제 남편은 온 세상의 사랑을 담아 그를 입양했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교육, 보살핌,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시절을 희생하며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박지우는 제 유일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의 아내 이서연, 그리고 제 손녀 김하은과 함께요. 하지만 그 화요일, 평범한 정기 건강검진이어야 할 그 과정에서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최진우 의사 선생님은 평소처럼 저를 검진했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는 제 혈압을 잴 때 손을 미세하게 떨었고 제 시선을 피했죠. 아무 문제 없어요. 김숙자 할머니. 그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는 완벽하고 심장도 아주 튼튼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저는 그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갑자기 제가 가방을 집어들 때 최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적힌 쪽지 한 장을 제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주셨죠. 너무나 빨라서 저는 거에 눈치채지 못할 뻔했어요. 몸 조심하세요. 김숙자 할머니.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항상 겉모습과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의 말에 제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제게 쪽지를 준 걸까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진료실을 나섰지만 집에 가서 쪽지를 보기로 결심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수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최 의사 선생님은 한 번도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진지하고 전문적인 사람이었고 박지훈이 10대였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알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은 이서연, 김하은과 함께 거실에 있었어요. 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가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졌죠. 이서연은 몇 장의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빠르게 등 뒤로 감췄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박지훈이 물었지만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내 몸은 아주 건강하대.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설마 그들은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아프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던 걸까? 다행이다, 할머니. 김하은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갑게 들렸어요. 그럼 할머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즐겁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제 가족들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박지우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이서연은 단답형으로 대답했으며 김하은은 제 시선을 피했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러 거의 칼로 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저는 결국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다 괜찮아요. 박지훈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최 의사 선생님의 쪽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펼쳤어요. 제가 읽은 내용은 저를 숨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김숙자 할머니, 어제 할머니 가족들이 여기 왔었어요. 이서연 씨는 할머니의 정신 상태와 제가 할머니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물었죠. 그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들은 또한 할머니의 유산과 재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최진우 의사.
제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가족들이라니.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 제가 딸처럼 대한 며느리, 제가 늘 가장 아끼던 손녀가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 이상한 눈빛들, 그 속삭임들, 숨겨진 서류들. 그들은 제가 건강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의사 선생님이 자신들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집안의 모든 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저는 깨어있으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제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저를 상대로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 옆으로 다가갔어요. 박지훈, 이서연, 김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렸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제가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 그 빌어먹을 의사놈은 협조하지 않으려 해. 이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분명 그 늙은 할망구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말했는데도 그는 계속 괜찮다고 우겼잖아. 진정해, 여보. 박지훈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다른 의사를 찾으면 돼. 우리가 원하는 서류에 서면해 줄 사람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김하은이 물었어요. 나는 이미 미국 대학 자리를 예약했단 말이야. 지금 그 돈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5년 후에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하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박지훈이 꾸짖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네 말이 맞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해. 이 집만 해도 50만 달러에 육박하고 그의 연금과 예금을 합치면 그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정말 짜증나. 이서연이 차갑게 덧붙였어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늙은 할망구를 돌보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곧 유산을 물려받을 줄 알고 결혼한 거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기 있으면서 우리 돈을 쓰고 있어. 우리 돈이라니? 저는 소리 없이 되뇌며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젠장, 그건 나와 돌아가신 남편이 피땀 흘려본 돈인데 그들은 그것을 탐내고 있었던 거야. 매일 아침에 변호사에게 갈 거야. 박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그에게 우리가 의사 없이도 그녀를 심신미약자로 선언할 수 있는지 물어볼 거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만약 안 되면 이서연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항상 그 노인네가 스스로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를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그의 TV를 가져가고 밥을 주지 않고 지금의 그처럼 그를 짐짝처럼 대하면 돼. 엄마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마. 김하은이 말했지만 이내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지쳤어. 그는 항상 우리 대화에 끼어들고 우리가 왜 집에 늦게 오는지 묻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제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세상이 제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이 사람들이 제가 박지훈을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들을 위해 제 꿈과 우정, 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할머니가 제 15번째 생일 때 기억나요. 김하은이 계속 말했어요. 그는 저에게 그 끔찍한 빨간 드레스를 사주고 억지로 입게 했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비웃었죠. 그날부터 저는 언젠가 그에게 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가장 화나는 건 이서연이 덧붙였어요. 그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박지훈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자랑하잖아. 마치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이변한 거야.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그만, 박지훈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이 아니라 지쳐 보였어요. 들어봐. 일주일 안에 내가 그에게 말할 거야. 아주 좋은 요양원을 찾았고 그가 또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말할 거야.
만약 그가 거절하면 우리는 플랜 B를 사용할 거야. 플랜 B가 뭔데? 김하은이 물었어요. 그를 정말 미치게 만들어야지. 박지훈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의 약을 바꾸고 그의 물건들을 숨기고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해. 한 달 안에 어떤 의사라도 그가 미쳤다고 증명할 거야. 그들의 말 속의 공포가 저를 강타했어요. 그들은 제 것을 훔치려 할 뿐만 아니라 제 정신과 존엄, 제 이성까지 파괴하려 들었어요. 그들은 저를 그들이 이미 그렇다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완벽해. 이서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가 일단 갇히면 우리는 그의 모든 계좌를 사용할 수 있어. 우리는 집을 팔고 그의 연금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없앨 수 있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맞아. 박지훈이 확인해 주었어요. 가장 좋은 건 외부인들에게 우리는 아픈 할머니를 사랑으로 돌보는 완벽한 가족으로 보일 거라는 거야. 그들은 웃었어요. 세 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죠. 그들은 저를 비웃고 저의 순진함을 비웃고 그들에 대한 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웃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제 심장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은 제 의사 선생님의 쪽지를 읽었을 때 이미 부서졌으니까요. 부서진 것은 선함에 대한 저의 맹목적인 믿음이었고 사랑은 항상 보답받을 것이라는 저의 믿음이었고 가족은 신성하다는 저의 집착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모든 카드 복사본을 만들 거야. 이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쓸 수 있어. 좋아. 박지훈이 동의했어요. 나는 그의 모든 서류를 확인할 거야. 분명 유언장 같은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수정해? 김하은이 물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 돼. 우리가 유일하게 그를 돌봐준 사람이니까. 박지훈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당신 정말 천재야. 김하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누가 의심하면 어떻게 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서연이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는 친구도 없고 우리 말고는 가족도 없어. 그는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외로운 노인이라고. 누가 그를 보호해주겠어.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어요. 박지훈을 전심으로 돌보느라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죠. 형제자매도 없었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완전히 취약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어요. 이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제게 사랑과 추억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10년간 숨겨왔던 유산을 남겨주었죠. 저만 아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 200명만 달러가 있었고 그 외에도 그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 부동산 3채가 있었어요. 저는 박지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고 독립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제가 죽어서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 박지훈이 마침내 말했어요. 모든 게 명확해진 것 같아. 내일부터 계획 실행이야. 기억해. 그 앞에서는 우리는 계속 사랑스러운 가족인 척해야 해. 당연하지.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나는 훌륭한 배우잖아. 나는 그를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척할 수 있어. 그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최 의사 선생님의 쪽지를 꽉 쥐고 있었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45년의 꿈에서 깨어난 여인처럼 도망칠 거예요. 저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 도망칠 거야.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빠르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 늙은 할망구를 과소평가했지만 곧 그들이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새벽 5시에 그들이 모두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을 때 저는 조용히 가장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필수품들을 챙겼어요. 개인 신분증, 갈아입을 옷 몇 벌, 제 약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모든 비밀 계좌 정보가 적힌 작은 수첩이요. 떠나기 전에 저는 나중에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잊은 척하며 집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박지훈과 이서연의 방문 앞을 지나도록 확실히 하면서요. 예상대로 그들은 이미 깨어나 낮에 할 계획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제 카드 복사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가 의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불가능해. 박지훈이 대답했어요. 그는 너무 늙었고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야. 게다가 그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갈 곳도 없고 자기 돈도 없고 친구도 없어. 우리가 그의 전부라고. 정말 안타까워. 이서연이 경멸하듯이 덧붙였어요. 70세 여자가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다니. 가끔은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내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 그는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 집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완벽한 할머니 노릇을 하는 걸 택했잖아. 이제 그는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박지훈이 차갑게 결론 지었어요. 아주 좋아. 저는 나중에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녹음했어요. 저는 휴대폰에 챙기를 마쳤어요. 부엌 식탁에 쪽지를 남겼죠. 나 잠시 뭐 좀 사러 나갔다 올게. 이따가 돌아올게. 김숙자, 저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늙은 할망구가 전략적인 탈출을 계획할 리 없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갔어요. 수요일 아침이었고 제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제게 몇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은행에서 저는 상당한 현금을 인출하고 제 비밀 계좌들이 안전한지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1만 달러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효진이라는 젊은 은행원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어요. 아주 확실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은행을 떠난 후 저는 다른 택시를 타고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로 향했어요.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동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프린세스 호텔은 완벽했어요. 조용하고 편안했으며 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서비스도 좋았죠. 얼마나 머무실 예정이세요? 접수원이 제게 물었어요.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죠. 제게 일용층 스위트룸을 주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넓고 도시 전망이 좋았으며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감정에 휩싸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그들이 경멸하는 완벽한 할머니가 되기 전에 제가 한때 어떤 여자였는지에 대해 울었죠. 하지만 울고 난 후 저는 눈물을 닦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제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스위스에 있는 제 자산관리사에게 연락하여 제 계좌를 활성화하기. 둘째, 이 도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기. 셋째, 제 가족들이 이미 한 일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해줄 사립 탐정을 찾기. 오후 2시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이었죠. 엄마, 어디에요? 벌써 오후 2시인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걱정 아래 짜증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나 괜찮아, 아들아.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하루 휴가를 주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한 지 너무 오래됐거든. 휴가를 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시내에서 내가 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처리하고 있어. 저는 반은 진실, 반은 거짓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 처리하고 나면 돌아갈 거야. 엄마,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엄마는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서연이도 걱정하고 하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저를 놀라게 하는 감정을 감지했어요. 공포였죠. 그는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통제 불능이 되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있잖아, 박지훈.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70살이야.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는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절 정말 걱정시키네요. 엄마답지 않아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그가 물었고 이 질문에서 저는 그의 전략의 시작을 들었어요. 그는 이미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씨앗을 뿌리고 있었죠. 나 괜찮아, 아들아.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 저는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을 껐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전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평화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 사무소의 수석 변호사 최민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50대 남성인 그는 제가 그의 서비스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언급하자 직접 저를 만났죠. 저는 포괄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제 가족들이 제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 저를 심신미약자로 선언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음모라는 것을 증명할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제 변호사는 제가 그날 아침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는 동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죠. 김숙자 할머니,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할머니 가족들이 계획하고 있는 행동은 노인학대, 공무사기, 잠재적인 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만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제 변호사는 웃었어요. 그가 좋아하는 사건을 찾았을 때의 웃음이었죠. 김숙자 할머니, 우리는 아주 잘 협력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제 최고의 팀을 할머니 사건에 투입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셔야 해요. 저는 그에게 박지훈을 입양한 이야기, 남편 이야기, 수년간의 희생 이야기, 비밀 유산 이야기,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제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죠. 할머니의 비밀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어요. 현금 2억만 달러에 해외 부동산 세채가 추가로 약 1억만 달러 정도 들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최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저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김숙자 할머니, 할머니는 그저 가족 학대의 피해자가 아니세요.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었던 아주 강인한 여성이시죠. 우리는 이 힘을 이용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겁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저는 올바른 무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휴대폰을 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박지훈에게서 37통의 부재중 전화, 이서연에게서 15통, 김하은에게서 10통이 와 있었죠. 메시지 내용은 절망적이었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희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김숙자 할머니, 답장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박지훈에게만 답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나 괜찮아. 걱정 마. 준비되면 돌아갈 거야. 답장은 즉시 왔어요. 엄마,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집에 돌아와야 해요. 서연이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라니. 4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서연이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고 또 한 번의 조작이었어요. 다음 날, 제 변호사가 아침 일찍 제게 전화했어요. 김숙자 할머니,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가 전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 사립 탐정이 할머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며느리 이서연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할머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할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할머니가 승인한 적 없는 신용카드 5장을 가지고 있고 사치품 매장, 비싼 레스토랑, 심지어 지난달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가서 총 4만 3천 달러의 빚을 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저는 혼란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간 거예요. 할머니, 가족들의 할머니, 돈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고 할머니에게는 이서연 씨의 아픈 어머니를 방문하러 간다고 말했죠. 그 기억이 제 뺨을 때리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주에 이서연이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급히 돌봐야 한다며 울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여행 경비까지 주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가짜 카드로 제 돈을 훔쳐 쓰고 있었던 거예요. 최 변호사님, 탐정은 또 무엇을 발견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죠. 할머니 아들 박지훈 씨는 8개월 전에 실직했지만 할머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할머니의 저축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죠. 우리는 또한 그가 할머니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증명해줄 의사를 찾기 위해 3명의 다른 의사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각각의 폭로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칼날로 저를 찔렀어요. 그들은 제 돈을 훔칠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몇 달 동안 저를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저를 미쳤다고 선언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행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제 손녀 김하은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도 비밀이 있어요. 김숙자 할머니. 그녀는 임신 3개월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에게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숨겼어요. 분명 진짜 아버지는 50대 유부남인데 그는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아요. 세상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가 키운 손녀가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니. 더 있어요. 최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서연 씨는 지난 2년간 이웃 강동진 씨와 불륜 관계였어요. 제 탐정은 이를 증명할 사진과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강동진 씨 아내요? 제가 물었어요. 제 집 바로 옆에 살던 그 온화한 여인을 떠올리면서요. 맞아요. 분명 이서연 씨와 강동진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모텔에서 만났고 박지훈 씨는 그녀가 요가 수업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들이 저를 미쳤다고 비난하고 제 인생을 망칠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들 각자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 거짓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죠. 제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거짓말, 모든 절도, 모든 배신. 제가 그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김숙자 할머니.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당장 그들을 폭로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더 깊은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요? 그날 오후, 저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 자신을 위한 새 옷을 사는 것이었죠. 저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부티크로 가서 아름다운 드레스 3벌을 샀어요. 우아한 검은색, 활기찬 빨간색,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였죠. 저는 새 신발과 가죽 가방도 샀고 심지어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살롱에서 머리를 손질했어요. 윤수아라는 젊은 스타일리스트는 제 머리에 3시간을 보냈죠. 할머니, 머릿결이 정말 좋으세요. 그가 일하면서 말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돌봄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그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투명, 인간 할머니로서의 역할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날들은 끝났어요. 윤수아 씨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제가 끝내고 나면 할머니는 항상 그랬어야 할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여왕처럼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거울 속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저는 저를 마주보는 여인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머리는 현대적이고 우아하게 잘려 있었고 하이라이트는 제 얼굴을 밝혀주었죠. 저는 강인해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박지훈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드디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라기보다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나 자신을 돌보고 있었지, 아들아.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있잖아, 내가 나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몰라. 정말 눈이 번쩍 트이는 경험이었어. 엄마, 이제 그만두세요. 엄마는 그냥 사라질 수 없어요. 우리는 엄마 가족이에요. 우리는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라고? 저는 되뇌며 그 단어가 공중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언제부터 내 가족들이 나에게 권리를 가졌지?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가 대답했어요. 보세요. 그는 또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쉬무려 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니. 70세 여자가 자신에게 며칠 휴가를 주기로 결심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네, 만약 그 여자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전문가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전문가라니. 저는 혼란스러운 척 물었어요. 어떤 종류의 전문가? 박지우 씨. 엄마의 행동 변화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의사요. 아주 좋아.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도를 인정하고 있었고 저는 녹음하고 있었죠. 있잖아. 네 말이 맞아. 나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이해해서 정말 기뻐요. 나 완벽하게 이해해. 나는 가족 사기 전문가, 노인 학대 전문가, 그리고 심리 조작 전문가가 필요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희가 그동안 나에게 해왔던 일이니까. 전화기 너머는 귀첨이 터질 듯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박지훈. 나는 서연이가 내 이름으로 만든 가짜 신용카드들을 알아. 나는 너희가 나를 심신미약자로 선언할 계획을 알아. 나는 네가 연락했던 의사들을 모두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엄마,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저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가 정말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뭘 알고 있는지 알아? 박지훈? 나는 네가 8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고 내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나는 너희가 내가 훔친 돈으로 제주도 휴가를 갔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네가 법정에서 보게 되면 아주 놀랄 다른 많은 것들도 알고 있어. 엄마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헛소리라고? 어젯밤에 나는 너희가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들고 내 약을 바꾸기로 계획하는 것을 들었어. 그것도 헛소리니.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어졌어요. 엄마, 집에 돌아와요. 우리가 가족처럼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박지훈.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너희처럼 나를 배신하지 않아. 가족은 다른 가족의 정신을 파괴하여 돈을 훔칠 계획을 세우지 않아. 엄마, 제발. 하지만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네가 나에게서 훔친 모든 돈을 돌려줄 기회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솔직하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아들아. 즐거운 밤 보내렴. 저는 전화를 끊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어요. 전쟁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저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다음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고 모두 제 가족들의 절망적인 전화였죠. 처음에는 그들이 감정적인 공세를 펼쳤어요. 김하은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울면서 문자를 보냈고 이서연은 어떤 오해라도 사과하겠다며 목소리를 떨었고 박지우는 저에게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간청했어요. 그 전략이 실패하자 그들은 공포와 위협으로 전환했어요. 박지우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말했죠. 엄마, 만약 엄마가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엄마 자신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엄마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미 저를 준비시켜 놓았어요. 김숙자 할머니, 그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가 한 회의에서 제게 조언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3명의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가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동안 제 사입탐정은 매우 바빴어요. 매일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고 그것은 저를 계속해서 충격에 빠뜨렸죠. 김숙자 할머니, 그가 금요일 회의에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사라진 후 할머니 가족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계획을 가속화했어요. 어제 박지훈 씨는 할머니 은행에 가서 할머니 계좌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는 할머니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일시적으로 할머니의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은행은 뭐라고 했나요? 다행히도 은행 매니저는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그는 박지훈 씨에게 할머니 계좌에 어떤 변경이라도 하려면 공식적인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박지훈 씨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들은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건요? 네. 이서연 씨는 할머니의 재산을 팔고 있었어요. 어제 저는 그녀가 할머니의 골동품 가구 몇 점을 온라인 경매에 올린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또한 할머니의 보석 컬렉션을 전당포에 팔려고 했지만 감정사는 거절했어요. 그 보석들이 분명히 나이든 여성의 것이었고 이서연 씨는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보석들은 돌아가신 남편이 준 선물이었고 그가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유일무이한 진품들이었죠. 그리고 제 손녀 김하은요. 그녀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활동적이었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말기 알츠하이머병이 걸렸고 가족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또한 이 이야기를 이용해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각각의 폭로는 이전보다 더 가슴 아팠어요. 그들은 제 돈을 훔칠 뿐만 아니라 제 명의를 훼손하고 저의 이름과 병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어젯밤 그들 세 사람은 집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우리 정보원은 그가 시내 암흑가에서 유명한 문서 위조범 두꺼비라는 것을 알아냈죠. 위조범이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면서요. 네, 이제 그들은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위조된 의료 문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두꺼비는 허위 병력과 위조된 의사 서명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그들은 단순히 훔치려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 변호사님, 저는 그날 오후 즉시 그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우리 계획을 가속화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더 기다렸다가는 그들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까짜 서류를 만들어낼 거예요. 동의합니다. 김숙자 할머니. 우리 계획의 2단계에 돌입할 준비가 되셨나요? 2단계의 묘미는 그 단순함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직접 대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스로를 유죄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월요일 아침, 저는 우아한 새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가장 좋은 보석을 착용한 채 시내에서 가장 최고급 부동산 중개업소를 향했어요. 저는 호화주택, 특히 1억만 달러가 넘는 집들을 보러 가기로 예약했어요. 김준호라는 우아한 남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김숙자 할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가 부동산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반영할 만한 집을 찾고 있어요. 우아하고 현대적이며 품격 있는 집으로요. 아주 좋습니다. 할머니께 아주 잘 맞을 만한 부동산 세 곳이 있습니다. 김준호는 몰랐지만 제 사립 탐정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해 놓았어요. 오전 11시 우리가 두 번째 부동산을 보고 있을 때 박지훈, 이서연, 김하은이 같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타날 예정이었죠. 우리가 웅장한 호화주택을 둘러보던 중 저는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준호에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예상대로 그들 세 사람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른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희가 부동산 한 채를 팔고 싶습니다. 박지훈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집인데 그분이 아프셔서 저희가 합법적인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권한이라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아직 공식 서류를 처리 중입니다. 이서연이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칠 안에 해결될 문제예요. 저희는 일단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안녕. 저는 계단 위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돌아섰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는 영화로 만들 수 있을 정도였죠. 박지훈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서연은 입을 벌린 채 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김하은은 겁에 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박지훈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분명. 저는 평온하게 계단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집을 사고 있는 거지. 팔고 있는 게 아니란다. 제 부동산 중개인 김준호가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김숙자 할머니. 이분들을 아세요? 불행히도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아니,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죠. 엄마,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박지훈이 권위 있는 척 말하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니, 박지훈? 너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처리하고 있는 위조된 서류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면 네가 방금 언급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부동산 중개인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분명 불편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만약 이 부동산에 법적 분쟁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떤 감정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쟁 같은 건 없어요. 이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냥 그가 최근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래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고? 저는 큰 소리로 되뇌며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내 돈으로 1억만 달러짜리 집을 사고 있는 거지. 김준호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1억씩만 달러라니. 김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손녀. 저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네 늙은 할머니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인 것 같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있어요. 제 가족들이 여기서 무단으로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제 일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기록할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숙자 할머니. 1분 안에 누군가 도착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표정으로 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제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제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도대체 어떤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왜 너희가 내 집을 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할 거야. 박지훈이 제게 다가오려 했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집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나는 더 이상 집이 없어. 적어도 너희가 있는 집은 없어. 이서연이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공포의 눈물이었어요. 김숙자 할머니, 제발.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어요. 가짜 신용카드로 내 돈을 훔친 게 나를 위하니? 위조된 의료문서를 계획한 게 나를 위한 일이었니? 범죄자를 고용해서 내 병력을 위조한 게 나를 위한 일이었니? 각각의 비난은 부동산 로비에 폭탄처럼 떨어졌어요.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은 모두 멈춰서서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 충격과 혐오감을 볼 수 있었죠. 저희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하은이 필사적으로 거짓말했어요. 너희가 모른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녹음한 오디오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가 그를 정말 미치게 만들어야지. 그의 약을 바꾸고 그의 물건들을 숨기고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해. 한 달 안에 어떤 의사라도 그가 미쳤다고 증명할 거야. 부동산 중개업소는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저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얼굴에 분노와 혐오감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녹음은 불법이에요. 이서연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이 주에서는 불법이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게다가 녹음이 계획된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이지. 바로 그때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2명의 변호사와 1명의 공증인이 도착했어요. 김숙자 할머니, 저희는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할머니의 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 세 사람이죠. 제 재산, 제 재정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박지훈에게 돌아섰어요. 박지훈 씨, 김숙자 할머니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들은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것은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범죄 계획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의 공개적인 굴욕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건물을 나섰을 때 제 가족들은 저를 따라 거리로 나왔고 번갈아 가며 비명을 지르고 간청했어요. 엄마, 기다려요. 박지훈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다 끔찍한 오해예요. 할머니, 제발. 김하은이 울부짖었어요. 살아내요. 우리에게 이럴 수 없어요. 이서연은 완전히 전략을 바꿨어요.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나 걱정을 가장하지 않았죠. 이 야박한 늙은 할망구. 제가 택시에 올라타자 그녀가 제게 비명을 질렀어요. 이 몇 년 동안 당신은 우리를 이용했어. 박지훈은 자신의 인생 황금기를 당신에게 바쳤는데 당신은 이렇게 그에게 보답하는 거야. 그의 가장 좋은 시절이라니. 저는 택시 창문으로 그들에게 돌아섰어요. 내가 그를 키우기 위해 매일 18시간씩 일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거니? 내가 그를 키우기 위해 내 경력, 내 친구들, 내 사회생활을 포기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거니? 그 시절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 스스로 그를 입양하기로 선택한 거잖아. 이서연이 악랄하게 반박했어요.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야. 나는 너희의 감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저는 치명적일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너희가 나를 훔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내 돈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지 않는 것만 원해. 그게 너무 지나친 요구였니? 저는 택시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말했고 제 가족들은 길가에 서서 비명을 지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날 오후 최 변호사는 저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김숙자 할머니, 모든 것을 바꿀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전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가족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사건 이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떤 실수요? 절망에 빠진 박지훈 씨가 직접 문서 위조범 두꺼비를 찾아갔고 5만 달러를 선물로 지불하며 할머니의 가짜 의료 문서를 서둘러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5만 달러라니. 그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죠? 할머니 명의로 만든 그 신용카드들에서요. 게다가 이서연 씨는 자신의 차를 팔았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 두꺼비는 검찰의 정보원이었어요.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문서 사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당국과 협력해왔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님 말씀은 할머니, 가족들이 가족 사기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연방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체 거래에 대한 녹음과 녹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제가 계속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가족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대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었어요. 제 제목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죠. 한 할머니가 들려주는 가족에 대한 진실. 저녁 8시. 저는 첫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3명뿐이었지만 놀랍게도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숙자 70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완벽한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20분 만에 저는 500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했고 1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3,000명을 넘어섰어요.
저는 박지훈을 입양한 이야기부터 최 의사 선생님의 비밀 쪽지, 사기 신용카드, 저를 미치게 만들려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제가 수집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모든 배신을 자세히 설명했죠.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은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했어요. 이 가족 정말 끔찍하다. 김숙자 할머니는 용사예요. 할머니,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용기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간에 받은 전화였어요. 김하은이었죠. 할머니, 제발 그 라이브 스트리밍 좀 꺼주세요. 그녀가 간청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저는 모든 시청자가 들을 수 있도록 되풀이했어요. 너희가 먼저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니?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제 친구들, 제 선생님들, 온 학교 사람들이요. 저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의지에 반하여 요양원에 갇히고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되고 내 돈을 훔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선택지를 탐색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선택지를 탐색하고 있었다고?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가 유지해왔던 냉정을 잃었죠. 김하은, 나는 네가 아기였을 때부터 너를 키웠어. 나는 네 기저귀를 갈아주고 너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네가 아플 때 너를 돌봤어. 그런데 너는 거기 서서 네 부모님이 나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미소 지으며 보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는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은 폭발했죠. 이 여자애 정말 뻔뻔하다. 김숙자 할머니, 속지 마세요. 할머니. 김하은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학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도요. 다른 것 때문에라니? 저는 네가 뭘 생각했는데, 김하은. 내가 네 개인 현금 인출기라고 생각했니?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계획에 참여하고 내 돈으로 네 학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지금 보고 있는 4,000명에게 설명해봐. 왜 네가 친구들에게 내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데도 그랬는지 설명해보라고. 또 한 번의 침묵이 흘렀고 이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늙은 할망구가 아니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김하은. 너희 부모님도 모르는 너에 대한 몇 가지도 포함해서.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이 라이브 스트리밍보다 네 미래를 더 망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상처는 입었어요. 시청자들은 제 손녀가 저를 상대로 한 계획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을 들었으니까요. 5분 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박지훈이었죠. 그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엄마, 당장 그 빌어먹을 라이브 스트리밍 좀 꺼요. 안녕, 박지훈. 저는 달콤하게 말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5,000명과 이야기하고 싶니?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엄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 너희가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니? 너희가 몇 달 전에 내 은행 거래 내역서를 훔쳤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명예훼손이니? 내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 명예훼손이니? 그 녹음은 불법이에요. 이 주에서는 불법이 아니야. 아들아. 게다가 녹음이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이지. 하지만 말해봐. 너는 모든 시청자에게 왜 어제 오후의 문서 위조범에게 5만 달러를 지불했는지 설명하고 싶니?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죠.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두꺼비가 검찰의 정보원이거든. 박지훈. 축하해. 너는 이제 가족 사기 조사뿐만 아니라 연방 공모죄로도 조사를 받고 있어.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일 아침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연방 요원들이 네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려봐.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은 난리가 났어요. 검찰. 이 가족 감옥에 가겠네? 김숙자 할머니는 탐정이야. 할머니를 위해 정의를. 엄마.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전의 분노와는 완전히 달랐죠.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주세요. 우리는 아직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니, 박지훈. 저는 진정한 슬픔을 담아 대답했어요. 가족은 가족을 배신하지 않아. 가족은 훔치지 않아. 가족은 다른 가족의 정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지 않아. 너희는 가족이 아니야. 너희는 그저 같은 성을 가진 범죄 조직일 뿐이야. 우리가 엄마에게 45년의 삶을 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45년의 삶을 주었지.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너희는 그저 내가 죽어서 너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려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빚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미치게 만들기로 결정한 거니? 그래서 너희는 내 돈을 훔치기로 결정한 거니? 그래서 너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망치기로 결정한 거니?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야. 이 문장은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고. 45년의 사랑, 희생, 헌신이 그에게는 원한이 아니었다니. 네 말이 맞아, 박지훈.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너희에게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지. 그리고 이제부터 나에게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닐 거야. 우리는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들이 제 가족입니다.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종료했고 7,000명 이상의 시청자와 수백 통의 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며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휴대폰 알림 폭탄에 잠에서 깼어요. 제 라이브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났더군요. 저는 수천 통의 지지 메시지, 수백 건의 언론 인터뷰 요청,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수십 명의 노인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김숙자 할머니,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 아들도 저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행동할 용기를 주었어요. 다른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할머니의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박경아라는 여성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김숙자 할머니,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제 할머니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본 후 한 가족이 75세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오전 9시에 전화했어요. 김숙자 할머니, 어젯밤 할머니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3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코테의 고급 식기에 모닝커피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첫째, 지방검사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집한 증거와 할머니, 가족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부분적으로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합니다. 부분 자백이라니? 네. 김하은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리고 박지훈 씨가 위조범에 대한 비난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술적으로 수천 명의 증인 앞에서 현장에서 죄를 자백한 셈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뭐죠? 할머니 가족들이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 중 한 명인 강태호 씨를 고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3만 달러를 썼는데 그 돈은 그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이죠. 또 3만 달러라니. 그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죠? 이것이 세 번째 소식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서연 씨가 비밀리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녀는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자신이 공동 소유주인 것처럼 꾸며 3주 전에 2억만 달러의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가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할머니의 집을요. 김숙자 할머니. 더 나쁜 것은 그 돈은 이미 그들이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5만 달러는 위조범에게, 3만 달러는 변호사에게, 나머지는 분명 그 사기 신용카드 빚과 다른 지출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술적으로 은행은 이제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할머니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싸워야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변호사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가 계속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귀중품들이 신비롭게 사라지기 전에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오전 11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2명의 변호사와 제가 집으로 들어가 제 개인 물품을 가져갈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 경위와 함께 도착했어요. 집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늘 잘 가꾸던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입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죠. 박지훈이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내 물건을 가지러 왔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분들은 내 법률 대리인이야. 이 법원 경위는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어. 이서연이 박지훈 뒤에 나타났고 아침 일찍 잠옷 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에요. 너희 집이라고요? 제 변호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가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서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한 장소에 산다고 해서 소유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것은 사기 수단으로 담보를 잡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들어섰어요. 일주일 넘게 처음으로 돌아온 곳이었고 제가 본 광경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거실에는 배달 음식 용기, 빈술병, 아무렇게나 버려진 옷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 아름다운 집은 며칠 만에 돼지우리로 변해 있었죠. 너희가 내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김하은이 계단 위에서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청소할 수가 없었어요. 내 것을 훔칠 계획을 세우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제가 반박했어요.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사기 수단으로 내 집을 담보 잡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제 방으로 들어섰고 저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광경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제 서랍, 제 옷장, 제 가장 사적인 물건들을 엉망진창으로 뒤져 놓았어요. 분명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었죠. 너희가 뭘 찾고 있었니? 제가 저를 따라 올라온 박지훈에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요. 걱정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내 방을 망가뜨린 거니? 저는 제 보석함을 열었고 제 의심이 확인되었어요. 몇 점이 사라졌는데 남편이 우리의 10주년 기념일에 제게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포함되어 있었죠. 내 보석은 어디에 있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보석이요? 이서연이 거짓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립탐정에게 전화했어요.
이서연 씨가 전당포에 팔려고 시도했던 보석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 진주 목걸이, 에메랄드 백금 팔찌, 그리고 여분의 약혼 반지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서연은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그 보석들은 금고에 있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거짓말했어요. 무슨 금고요? 제 변호사가 물었어요. 김숙자 할머니, 명의의 금고를 사용할 합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이서연. 저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24시간 안에 내 모든 보석을 돌려놓아야 해.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가중절도, 혐의를 추가할 거야. 제가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제 가족들이 절망적으로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듣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보석을 돌려놓아야 해. 박지훈이 말했어요. 그럴 수 없어.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나는 이미 팔았어. 우리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 다 팔았다고? 김하은이 공포에 질려 물었어요.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그에게 서류를 서둘러 만들게 하려면 5만 달러가 더 필요했다고. 하지만 그 보석들은 1억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었잖아. 박지훈이 소리쳤어요. 1억만 달러라고? 제가 부엌문에서 물었어요. 세 사람은 귀신을 본 것처럼 돌아섰어요. 엄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박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뭘 설명할 건데? 너희가 훔칠 때 내 보석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거니? 너희가 범죄자에게 돈을 주려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설명할 거니? 너희가 나에게 무한한 감정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설명할 거니? 우리는 돈이 급했어요. 이서연이 흐느꼈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내 모든 돈을 훔치는 것을 도운 위조범에게 돈을 주려고?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선언하는 것을 도운 변호사에게 돈을 주려고? 김하은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 보석들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네가 몰랐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네 할아버지가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니? 그 진주 목걸이가 우리 엄마의 유물이라는 것을 몰랐니?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고 내 삶의 일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니? 저는 그저 오래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물건이라고? 나처럼 말이지. 법원 경위가 다가왔어요. 김숙자 할머니, 물건을 다 챙기셨다면 이제 가야 합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마지막 상자를 집어들면서요. 여기에서의 제 일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제가 집 문을 나서자 박지훈이 문간에서 제게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는 아직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섰어요. 아니, 박지훈. 가족은 사랑, 존중,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야. 너희는 세 가지 모두를 파괴했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법정에서의 대립관계일 뿐이야. 저는 차에 올라타 4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났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여인으로서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싸우지 않고 항복하지 않을 용사로서요. 다음 며칠은 법률 및 언론 활동의 소용돌이였어요. 제 두 번째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가 약탈당한 집의 상태를 보여주고 제 보석이 도난당한 과정을 설명했는데 시청자 수가 1억만 명을 넘어섰죠. 댓글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몇몇 댓글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 가족들도 작년에 저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한 여성이 썼어요. 그들을 신고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자 할머니. 할머니는
저에게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볼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오빠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훔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것은 개인 메시지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웃 송지혜입니다. 이서연 씨가 강동진 씨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에 대해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재판에서 증언이 필요하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송지혜라니. 그 온화한 이웃 여인. 그녀의 남편 강동진이 2년 동안 제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다니. 제 고통 속에서도 저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어요. 금요일 아침, 제 변호사가 저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김숙자 할머니,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전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검찰이 어젯밤 두꺼비를 체포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할머니, 가족들과의 모든 거래를 자백했습니다. 전부 다요. 그는 박지훈 씨가 의료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 가족들이 할머니 유언장을 위조하여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남기고 할머니가 서명할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주장할 때 저는 누군가에게 강타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짜 유언장이라니. 분명 그들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요. 그들은 가짜 의료 문서로 저를 가두고 위조된 유언장을 제출한 다음 제가 요양원에서 죽기를 기다리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작전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계획을 얼마나 오랫동안 세웠던 걸까요? 두꺼비의 말에 따르면 이서연 씨가 4개월 전에 처음으로 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사전 모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는 동안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김하은이었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들렸어요. 할머니,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발 할머니와 저만요.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니, 김하은? 나에게 더 많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아니요, 할머니.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 속의 무언가가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좋아.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증인들과 함께. 그리고 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야.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발요. 우리는 호텔 로비의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하은은 눈이 붓고 빨개진 채 그리고 헐렁한 옷차림으로 왔는데 제가 알던 허영심 많은 소녀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셔야 해요. 저는 결코 일이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얼마나 멀리까지? 김하은,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였니? 처음에는 그저 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할머니를 고급 요양원으로 설득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게 할머니에게 더 좋을 거라고, 할머니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들이 어쩌면 맞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은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고 할머니는 가끔 외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멈춰 서서 제 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돈에 대해 알기 전이었어요. 무슨 돈? 그들은 제 비밀 계좌를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의 연금, 할머니의 지역은행 예금, 그리고 집의 가치요. 엄마는 몇 달 동안 할머니를 조사했어요. 어떻게 조사했는데? 할머니가 안 계실 때 할머니 서류를 뒤지고 할머니인 척 전화해서 할머니 은행에 전화하고 심지어 할머니의 이전 직장 사장님을 찾아가 할머니 연금 상황을 물어봤어요. 각각의 폭로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칼날로 저를 찔렀어요. 그럼 그들이 언제 설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니? 김하은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20년 더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요. 아빠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아빠의 도박비 때문이에요. 그는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그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1억만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었어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박지훈은 실직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빚을 지고 있는 강박적인 도박꾼이었던 거예요. 그럼 너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니? 저는 대학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도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만졌어요. 다른 것 때문에라니? 김하은. 저는 임신했어요. 할머니. 그녀가 마침내 고백했어요. 아이는 유부남의 아이였고 그는 아이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제 손녀에게는 마음이 아팠지만 깊은 분노도 느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니? 저는 그들이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려는 줄 몰랐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카페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저는 그들이 그저 의사가 할머니에게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니? 김하은. 저는 몰랐어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집을 떠난 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싸웠고 엄마는 아빠가 도박 때문이라고 했고 아빠는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끼어 임신한 채로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럼 너는 지금 나에게서 뭘 얻고 싶니? 저는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 할머니가 저를 고소하신다면 제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 제가 본 모든 것, 제가 들은 모든 것을요. 저는 침묵하며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소화했어요. 왜 지금 와서 배신하는 거니? 김하은. 어젯밤 아빠가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들이 제가 할머니 보석을 훔치자고 제안한 거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가 돈 때문에 그들을 조종했다고 말할 거라고 했죠. 마약 때문에도요. 마약이라고?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아, 할머니. 하지만 아빠는 반항적인 10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자신들이 계획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최종적인 배신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을 증명할 증거가 있니? 김하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에 그들의 모든 싸움을 녹음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우는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할머니 보석을 팔아서 돈을 세는 영상도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녹음했니?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저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들이 저를 버릴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성년이고 임신했고 돈도 없어요.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바로 저였죠. 저는 그를 응시하며 이것이 또 다른 조작인지 아니면 제가 마침내 진실을 듣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김하은, 만약 네가 부모님을 상대로 증언하기로 결정한다면 네 인생은 영원히 바뀔 거야. 너와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 거야.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할머니. 그들이 저를 할머니를 상대로 한 계획의 일부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리고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저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요. 그럼 네 증언의 대가로 무엇을 원하니? 저는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제 임신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손녀와 가졌던 옛날의 연결을 느꼈어요. 김하은,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네가 정의를 찾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네가 학업을 마치고
네 공경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무엇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독성이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해. 비록 너희가 같은 피를 나누고 있더라도. 김하은은 말없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이 순간이 박지훈과 이서연의 종말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없이요, 내 아이. 하지만 이제 너는 나의 동맹이야. 동맹은 서로를 보호해야 해. 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니? 준비되었어요. 평생 어떤 일보다 더 잘 준비되었어요. 재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3주 만에 제 변호사는 너무나 견고한 사건을 구축하여 제 가족들의 비싼 변호사조차도 그들에게 형량을 줄이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박지훈과 이서연은 거절했어요. 그들은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고 불쌍한 할머니를 돌보는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미지로 배심원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재판이 시작되는 날 저는 가장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김하은이 제 옆에 있었는데 그녀는 법적 절차 동안 호텔에서 저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긴장되세요, 할머니? 우리가 법원 계단을 올라갈 때 그가 제게 물었어요. 아니, 내 아이.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평온해. 진실은 항상 길을 찾을 거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 이야기는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 후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죠. 기자들과 카메라들, 그리고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온 수십 명의 노인들이 있었어요. 박지훈과 이서연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박지훈은 야이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이서연은 초췌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죠. 자신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압박감이 이미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어요. 검사는 능숙하게 사건을 진술했어요. 그는 그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고 신용카드 사기 증거를 제출했으며 문서 위조범과의 공모를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제 집이 사기적으로 담보 잡힌 증거를 제시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김하은이 검찰 측 증인으로 증인석에 섰을 때였어요. 김하은 양, 검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할머니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때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김하은은 확고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모든 대화, 모든 배신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제 약을 바꾸려 했던 방법, 그들이 제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했던 방법, 그리고 계획이 실패하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했던 방법을 묘사했죠. 그녀가 증언을 마쳤을 때 법정은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변호사는 김하은이 저에게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암시하려 했어요. 김하은 양, 당신은 임신했고 돈이 필요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가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네, 저는 임신했어요. 김하은이 존엄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증언의 대가로 당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아주 편리한 일 아닌가요? 할머니는 제 증언의 대가로 저에게 돈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김하은이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그분은 제가 마침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증인석에 섰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김숙자 할머니, 검사가 제게 물었어요. 가족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4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들과 함께 나눴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랑의 순간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과 제 돈 사이에 놓인 잔해물에 불과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지금은 자유로워요. 제가 말했어요. 거짓말에서 해방되고, 조작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되었어요. 변호사는 저를 복수심에 불타고 과장된 부유한 여성으로 만들려 했어요. 김숙자 할머니는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가족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그들이 모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자산들이 그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제 신분을 도용하거나 법정 문서를 위조할 음모를 꾸민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 가족들은 그 돈을 알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 권리라고요? 왜요? 그들이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몇 달 동안 저를 훔쳤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요. 재판은 5일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배심원단은 짧은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죠. 박지호는 공모 사기, 무인성 위조, 노인 학대 혐의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서연은 같은 혐의 외에 사기성 담보대출 추가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 이서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박지호는 그저 무표정하게 아프렸고 재판이 끝난 후 우리가 법정을 나설 때 한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김숙자 할머니,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너무 늦기 전에, 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없을 만큼 늦기 전에 제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주택가에 아름다운 집을 샀어요.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햇살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죠. 김하은과 저는 거기서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김하은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지금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노인보호법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 몇 주 전 우리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세요. 나는 그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심은 꽃을 쓰다듬으면서요. 나는 단지 선의가 결코 자기 파괴를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이야. 그럼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함께 보낸 세월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진정한 충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어. 제가 말했어요. 나는 배신 속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존엄하게 혼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배웠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 이제 71세인 저는 평생 가장 충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여행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손녀와 진정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는 제가 항상 갖고 싶었던 영혼의 딸이 되었죠. 박지훈과 이서연은 감옥에서 몇 번 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들의 편지는 뜯지도 않은 채 곧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문은 일단 닫히면 다시는 열어서는 안 되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3가지에 감사해요. 용기 있게 저를 경고해준 최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고 제가 가진 힘을 몰랐던 저 자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결말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감사해요.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용기만 있다면요. 친절함은 제 삶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지혜롭게 그것을 실천해요.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들을 돕고 김하은의 학업을 지원하며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재단도 설립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마침내 제 평생 다른 사랑했던 만큼 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모든 교훈은 여러분.